장군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광안리 임장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위치한 곳이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 들어가는 초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부산 사람들은 금년산역에서 해변까지 가깝기 때문에 금년산에 많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타 지방 사람들은 광안역이 익숙하다 보니까 전부 한 코스 지나서 광안역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금년산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여주시는 게 왜 광안리 하플 쪽으로 안 내려가고 입구에 계신 거예요? 주변에 광리단길이라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거기 한번 보고 바닷가 쪽 한번 보고 마지막에는 밀락동 상권을 보고 오늘 저희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이 금년산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상가의 종류를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고 하죠. 구분 상가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있고 밑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네, 거. 그 다음에 통상가라고 하죠. 저런 거 이제 허가 요건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1층, 2층에 상가로 되어 있고 3, 4,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걸 상가주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전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으면 그런 건물을 통상가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쟤는 전체가 통상가인가요? 제가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상가주택으로 보여지고요. 저렇게 큰 건물도 상가 주택이다. 네, 동화 조명전기 저런 것도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2층을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통으로 상가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통상가라고 합니다. 통상가와 상가 주택이 뭔 차인가요? 주택수에 포함되고 안 되고 차이라서 그러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상가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건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12% 중과 대상이 되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서 12%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취득세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전부 되어 있는 통상가를 선호합니다. 그렇겠네요. 좌측에 보시는 여기가 더샵 아파트죠. 광안 더샵. 과거에는 여기가 광안 맨션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광안 맨션이 재건축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 맨션일 때 있죠. 과거 모습을 보면 이런 데 뒤쪽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맨션 가보면 하단으로 되어 있는 뒷 공간이 있거든요. 바리게이트 쳐져 있어서 넘어가기 어려웠는데 그 맨션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신축됨으로써 뒷 공간이 뚫리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런 앞에 상가 건물들이 조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출입구가 얘도 앞뒤로 생기니까 네. 그 주변으로 상권이 이렇게 또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단절되어 있던 곳에서 뚫렸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과거보다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거는 저층 중심에서 고층으로 바뀌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원래는 상가 건물이 3층짜리 미용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을 4층으로 지어서 지금은 신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용실과 뷰티샵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얘는 위에 저 꼭대기가 주택처럼 보이는데 네. 상가주택이겠네요. 제가 이제 짬으로 봤을 때 상가주택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 꼭대기에 빨래가 보여요. 네, 빨래가 걸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상가주택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구성 베스트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이랑 네. 다가구 주택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다세대는 한 호실별로 주인이 따로 있고 다가구는 이런 식으로 통으로 주인이 한 명이다. 그러면 다가구가 더 부자겠다. 뭐 그렇네요. 전체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가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가서 한번 볼게요. 네. 강남콩님, 우측에 있는 건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좌측에 있는 건물이 좋을까요? 지금 보면 여기 이 건물은 좀 더 새 거 같이 보이는데 네. 평수가 작아 보이고 네. 쟤는 좀 오래됐지만 크니까 저는 제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이 완전 초보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겉모습보다는 땅의 용도 지역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서류는 토지 이음 가면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물건이 동시에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저는 체크하는 게 이 땅의 지번을 확인해서요. 토지 이음 서류를 떼서 용도 지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제가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여기 건물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평 건축 면적의 400%를 올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좌측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건축 면적의 220%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40층까지 지을 수 있고 22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본다면 4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좋다는 거죠. 이거 양정에서 봤던 그 높이 제한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높이 제한이랑 비슷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건물을 살 때 나중에 신축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낮게 올릴 수 있는 것보다는
높게 올릴 수 있는 준주거 지역의 건물이 좋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높게 올라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도 마찬가지고. 광안 더샵도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높죠? 네. 자, 그런데 반대로 아. 반대쪽을 보면 살짝 낮습니다. 다 났네. 네. 그래서 보통은 도시 계획을 짤 때 있잖아요. 도로변과 가까이 붙어 있는 곳, 역과 가까운 쪽이 용도 지역이 좋은 곳이고요. 역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위주로 용도 지역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하는 거구나. 네, 역세권, 초역세권 중요한 거죠. 아파트도 초역세권이 좋죠. 주상복합 라인으로 뭐 고층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도시가 점점 이제 철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역세권이 부산에도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서울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쪽으로 하나 더 넘어가죠. 예. 저희는 역 쪽으로 잠깐 걸어가서 최근에 이제 회사 사옥 같은 게 들어온 게 있거든요. 부산에도 회사 사옥이 이렇게 들어오나요? 그렇네요.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회사 사옥이 신축되어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보통 이제 사옥이라고 하면 부산에는 센텀 해운대가 대부분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앤리치, 최근에 대표가 되신 젊은 사람들은 광안리도 꽤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 지사를 둔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은 서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있죠. 뭔가 물류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수영로라고 하거든요. 역세권의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세차장 같은 거 있죠. 카센터인가?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 건물이 지금은 높은 사옥으로 바뀌었고, 지금 사옥 겸 사무실 겸 물류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이 올렸네요. 용도 지역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대로변 뒤쪽에도 보시면요, 모델 하우스랑 굉장히 허름한 주택이 있죠. 저런 거 이제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좋아 보여요. 네. 예, 저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사옥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대충 봐도 통행량이 많아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맥도날드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더샵도 재건축이 나름 빨리 됐던 이유는 일단 용적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역과 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금년산역에서 바닷가까지 정말 걸어서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그 땅의 가치적으로는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단점 하나 꼽자면 이제 학교가 조금 멀다, 세대수가 좀 작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를 타파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저는 입지라고 봅니다. 여기가 이제 광리단길이라는 상권 초입부라 보시면 돼요. 광리단길. 네. 와, 저 이 골목까지는 처음 와봤어요. 이 무슨 단길 이런 곳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마치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조그마한 상권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도 비싸요? 여기는 월세는 좀 쌉니다.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닷가 쪽과 다소 떨어져 있으면서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 사업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예쁘고 장사도 잘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데도 이제 루카 전형적인 주택이었죠. 되게 감성 있는데요? 네, 주택인데 앞에 담벼락 털어내고 그 다음에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색감을 이쁘게 입혀서 지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 해운대에서 봤던 거기랑 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페리단길의 어. 단독주택. 담장만 털어내도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 라인의 좀 단점이 뭐냐면 광안 A 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이나 증축을 굳이 돈 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들이 싸게 임대를 놓고 이렇게 작은 상점 같은 거, 크게 변하지 않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는 상점으로 바뀌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월세 받으면서 사실 재개발 기다리는 거면 그 유지하는 비용으로는 너무 괜찮겠다. 맞죠? 너무 좋지? 어. 근데 이게 재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2008년에 레이 카운티랑 동일하게 사업 시행이 나갔는데 지금 이거 소송 때문에 20년 동안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앞으로 20년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신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전형적인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울에서도 유행이고 부산에서도 유행이거든요. 1층을 카페로 넣고 2층은 뭐지? 사무실 같은 거, 3층은 부동산 넣고 4층은 이제 본인이 주인 세대로 활용하는 이런 걸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주택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런 거 루버 보이시죠? 창문을 개방감 있게 해놓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옥상에 옥탑방 같은 것도 세팅되어 있고 코너 자리에 조금만 옆으로 가볼까요? 예. 옆에 가면 뭐 있나요? 옆에 주택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예. 이런 것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반경을 잘 봐야 되는데 1층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2층, 3층 갈 수 있는 공간을 뒤쪽으로 빼놨어요. 뒤쪽으로 빼놔서 뒤쪽으로 사무실 올라갈 수 있게끔 들어가는 입구를 잘 분리시켜 놓은 사례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가 2층짜리 단독 주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최대한 돈을 적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상가로 바꾸는 방법이 1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근데 지나가다 보면 신축 건물이다. 여기가 징크 판넬이라고 해서 겉모습만 화장을 시켜놓은 그런 사례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때 양정에서 1층만 이렇게 해둔 거 봤는데 위에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훨씬 있어 보인다. 맞죠? 비용도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1,300만 원. 어떻게 알아요? 2층에 주인분 살고 계시거든요. 아, 진짜? 제가 임장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띵동하니까 주인분 나오시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잘 해놨는데 얼마 들였냐 물어봤죠. 1,300 들었다는데 원래 1,000만 원에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좀 늘어났대요. 그래서 아무튼 1층 주택 부분을 반으로 갈라서 상가를 2개 뽑아놨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도 좋아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그렇죠. 이 하나당 60만 원씩만 받아보세요. 1층만 해도 120. 2층에 거주를 하든지 월세를 받든지. 근데 여기 만약에 주택으로 되어 있었다. 주택 월세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낙후되어 있는데 받아봤자 몇십만 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주택을 상가로 활용하는 순간 월세가 100에서 200 단위로 확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옆집도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사실 보면 똑같은 자리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진짜 수익률은 달라질 것 같다. 여성분들도 화장을 하면 미인이 되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면 굉장히 이쁜 건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돈을 적게 들여서. 여기에서 팩트는 돈을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징크 판넬 시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보면 이게 판넬이에요. 통통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건물이 막 이쁘진 않아요. 깔끔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차가 만약에 후진하면서 여기를 박았다 그러면은 이 통째로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부분 수리도 어렵다. 찌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이제 장점은 뭐냐?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간단한 공법이기 때문에 겉에만 갖다 붙이기만 붙인 하면 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시공할 수 있고 세입자의 이해관계도 복잡하지 않게 시공할 수 있고 임대료도 올릴 수 있고 장사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한다고 잠시 나가달라면 그것만큼 신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공사할 수 있는 게 징크 판넬 시공 기법이라 보시면 돼요.